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서 보시면 이거 3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용어 정의하고 나오죠? 거기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분들의 용어 정의가 몇 가지가 나온다? 35페이지까지 보시면 총 21가지가 나옵니다. 이 21가지 용어 정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는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28에서 이거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는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중에 중요한 용어들에 관해서 먼저 여기서 몇 가지를 쭉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전자칠판을 보시면 먼저 나오는 게 뭐다? 계획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럼 계획은 어떻게 나눠질까? 크게 보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눠지는 건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나누자. 근데 사실은 국가계획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요 자료하고 조금 편집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만들 때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거의 99%는 같은데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뭐더냐? 먼저 보면 요거 핵심 정의 5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핵심 정의 5번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을 넣는 겁니다. 그럼 국가계획은 어디 나올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자료에 핵심 정의 8번에 국가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8번에 있던 걸 땡겨가지고 국가계획을 먼저 핵심 정의 5번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국가계획을 제일 위에다 먼저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자료에 맞도록 해서 이걸 핵심 정의 여기 7번에 있던 걸 앞으로 올려가지고 국가계획을 핵심 5번에 넣고 하나를 더 집어넣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 정의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번에 있는 여러분들 자료에서는 이걸 빼놨는데 여기 써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집어넣자. 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새로 추가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구분하자. 그래놓고 다시 도시군 계획은 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겁니다. 도시군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먼저 둘로 나눠놓고 다시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국가계획이라는 건 뭘까? 핵심 정의 5번으로 내려갑니다. 국가계획이란 여기 국가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국가란 말이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었죠? 여러분들 국가 어디 썼습니까? 국가 여기 있잖아. 국가란 누굴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국가계획이란 결국 누가 수립한다? 여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게 그게 국가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이니까 결국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면, 즉 다시 말하면 장관들이 수립하면 그게 뭐가 된다? 국가계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만들던 행정안전부장이 만들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들던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면 일단은 국가계획이 되는데, 그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고 전부 다 국가계획일까? 중앙행정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계획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또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들,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계획이 뭐가 된다? 그걸 국가계획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수립한다? 중앙행정위원회에서 수립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면 그게 국가계획이랍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에 가보시면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까지 가보시냐면 50페이지. 50페이지 기본서에 가보시면 거기 공사 해가지고 가운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란 문장이 나올 겁니다. 04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그래놓고 그 밑에 도시군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상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고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쭉쭉해서 8. 경관에 관한 사항 등 냈는데 등자로 붙여놨잖아. 경관에 관한 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번, 10번 쭉 나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쭉 도시군 기분계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분계에 들어갈 내용이 한 10몇 가지 되는데 그중에 도시군 기분계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야 그게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된다? 국가계획이 된다는 얘기죠. 즉 국가계획이 되는 첫째 이유는 중앙행정인이 수립해야지만 된단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둘 중에 한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들어갈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게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무엇일까? 여기 나와. 핵심 중에 8번 여기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이 도시관을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있죠? 6가지가 나옵니다. 요 6가지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국가계획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계획이라는 걸 본 적도 없으니까 또 도시군 기본계획이 뭔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말도 생전 들어보지 못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들 기를 죽여버립니다. 무슨 기를 죽이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첫 번째는 국가계획이 뭐냐라고 물으면 국가란 아까 중앙행정위원회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장관들이 수립하는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계획인데 아무거나 들어가지 않고 둘 중에 한 가지가 들어있으면 국가계획이다. 어떤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 아까 들어갈 사항들이 쭉 기본서에 있다 그랬죠? 거기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무슨 계획이다? 그냥 국가계획을 하자. 그리고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 도시군 관리구 결정할 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국가계획이다. 자, 두 번째.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뭘까? 광역이란 말을 썼잖아. 넓은 지역. 넓을 광자 지역점이다.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게 이렇게 되죠. 이때 넓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관할구역.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관할구역. 어디가 관할구죠? 여기 서울특별시라는 게 하나의 관할구역이라고 했죠?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관할구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너무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 바로 이 부천시도 하나의 관할구역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각각의 관할구역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이상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 인접이라는 건 서로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광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하나의 관할구역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거느리고 다스리기가 적당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 셋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넓어진다는 뜻으로서 그게 광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넓은 지역, 광역도시에 수립하기 위한 이 넓은 지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그게 광역계획권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뭐냐라고 물으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구역들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장차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요 서울과 부천과 인천광역시를 뭐로 정한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다 수도권인 이 세 군데 지역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 그걸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게 이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와 같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이 뭐 된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관할에 걸쳐서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사항만 다루고 있다면 그런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된다? 광역도시계획. 그때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고 광역계획권은 어디다 정한다?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합니다. 이것도 시험문제, 올해 시험문제 들어있는 지문이야. 둘이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광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이 광역도시가 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도시군 계획은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악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디다? 자기 관악구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악구요. 그럼 관악구역이 어디죠? 바로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악이죠. 그럼 서울특별시만 수립하자. 물론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악구역 옆에 있는 구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자, 부천시에서만 수립하자. 인천과시에서 수립한다. 이런 걸 도시군 계획,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죠. 이때 관악구역이란 아까 다시 한번 나왔었죠? 어디야?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걸 관악을 부르는데 이때 군은 뭐 붙여야 된다? 광역시에 있는 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있었죠. 그 강화군, 옹진군 이거는 관악구역의 개념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고 이 군이란 도 밑에 있는 군, 즉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그런 군만 의미하지 광역시에 있는 군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개념에서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인데 이 군에서는 광역시군은 관악구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것. 거기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이 아까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하기 위한 계획이냐? 자,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 그럼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뭔답니까?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장종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나오죠. 그때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는 것 다시 뒤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게 저 뒤에서 다시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여기서 나오잖아. 너무 넘어갔다. 여기 도시군계획. 여기 바로 어디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를 크게 나누는 겁니다. 어디죠? 첫째, 이쪽은 동부권, 서울특별시, 이쪽은 북부권, 이쪽은 서부권, 이쪽은 남부권, 이쪽은 중부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뭐죠? 기본적인 공간 구조라는 겁니다. 굵직굵직하게 나눠서 이쪽 동부권 지역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북부권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 굵직하게 각각의 구역마다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이게 바로 뭐란다?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두 번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부권은 앞으로 장차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북부권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서부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담은 게 이게 뭐라고 부른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겁니다. 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어디도 있었죠? 광역도시계획도 있었잖아.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을 제시한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자기 관할구역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이나 적어도 둘 이상의 서로 인접한 관할구역을 앞으로 서울과 부천과 인천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들어있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 즉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시 각각 자기 관할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장차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런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넓은 게 아니라 자기 각각의 관할구역마다 서울은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고 부천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고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이런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요. 앞으로 서울과 부천과 인천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느니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제4 경인고속국도를 하나 더 만들자. 현재 있는 고속도로만 갖고는 서울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이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새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자. 그건 부문별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수립해도 좋고 이런 뭐 하나 특정한 걸 만들겠다는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해도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종합계획으로만 수립하지 부문별 계획으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즉 서울특별시의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는 기본계획은 항상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왜 수립하죠?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가라는 이 종합계획이 나와야
그 계획에 맞도록 앞으로 서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려면 그 중에 여기는 어떻게 하고 뭐 할 건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계획이 나와 놓고 나서 서울특별시의 장기 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그 다음에 뒤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 하는 역할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수립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도시군 기본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고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뭘 해야 되고 여기는 뭘 해야 되고 여기는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 잘 되는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좀 전에 뭐랬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다 그랬죠. 바로 자기 관할 구역을 자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 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에 계획해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수립한다? 6가지만 수립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몇 가지만 한다? 6가지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머리점만 따서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자만 땁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아까 뭐라 했죠? 용도구역에 들어간다 그랬었죠. 바로 그 용도구역인 개도시수, 개도시수.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있다 그랬죠?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바로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설치정비 개량하는 거 할 때 기반시설. 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 또는 재개발청소는 정비사업에 가는 거 도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거야. 지구단위 계획하고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는 좀 이따 용어적에서 뒤에서 설명 나와요. 그때 보도록 하죠.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도 용도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두 번째도 써놓지 않고 법에서 따로 6번에다 따로 써놨어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때는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나오는 6가지는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런 6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수립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머리점을 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머리점을 딴 거야. 용, 개도시수, 기, 도, 정, 치, 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앞으로 수백 번 나올 겁니다. 뭐라고?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일단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그래야 뒤에 나가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내 몸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십시오. 3시간 설명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 A는 B와 똑같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B는 또 뭐랑 똑같다? C랑 같답니다. 그러므로 A는 뭐랑 같다? C랑 같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산수 시간에 배운 겁니다. A는 B랑 같은데 그 B가 C랑 같다. 고로 A는 C랑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참 논리적이죠. 순서대로 딱 나가서 결론이 딱 나오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결론부터 내려. A는 C랑 같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럼 왜 A가 C랑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란다? 조금만 지둘러 그럽니다. 기다리랍니다. 뭘 기다리죠? 자, 좀 이따 봐봐. 뭐가 나오죠? A는 B랑 같거든요. 근데 이 B는 또 뭐랑 같다? C랑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한 A가 C랑 같다는 게 그래서 A가 C랑 같은 겁니다.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나중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설명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위에 있는 방법만 연결하 밑에 있는 방법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접근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위에 있는 논리대로 가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 하나하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나오는 경우도 그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용용, 계도, 시수, 기도정, 지입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는 그거는 지금 설명한 데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를 거기서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6가지가 도시군관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는 출제되다시피 하는 아주 중요한 건데 내용 하나하나가 말이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나씩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용용, 계도, 시수, 기도정, 지입 이렇게 합니다. 용용, 계도, 시수, 기도정, 지입. 이것도요. 운율을 타고 외워야 돼요. 용용, 계도, 시수, 기도정, 지입 뒤졌다 껴도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운율을 탄다. 용용, 계도, 시수, 기도정, 지입. 뭐라고? 용용, 계도, 시수, 기도정, 지입. 자꾸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금방 외워질 겁니다. 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계획이죠?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그 뒤에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 먼저 지구단위 계획이 뭐다냐? 좀 전에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은 단어를 셋으로 자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지구라는 게 뭐다냐? 아까 용도지구로 말할까? 꼭 용도지구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구라고 말한 거고 용도지구하고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지구라는 걸 뭐죠?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어디 개발되는 지역 가보시면 무슨 지구라고 돼 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판교지구, 동탄지구, 그죠? 그 다음에 고덕지구 이런 식으로 어딘가 개발되는 지역 가보면 무슨 지구라는 명칭이 꼭 붙어 있어요. 그죠? 바로 그 지구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개발되는 지역 그런 데를 무슨 지구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지구를 말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면 그 지역에서 무조건 가서 삽 갖고 가서 막 파재 키고 면서 개발합니까? 그러면 무슨 개발밖에 안 한다? 난개발밖에 안 옵니다.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 안에서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고덕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 고덕지구에서만 수립하는 거 고덕지구 단위계, 고덕지구 말이죠. 고덕지구 단위계 이런 뜻입니다. 또 저쪽 어디에다가 판교를 신도시를 만들자? 그럼 판교만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하는데 그게 바로 판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특정 지구가 어딘지 그 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판교지구다. 여기가 고덕지구다라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한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뭘 하라는 얘기야? 바로 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요 계획대로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어디서 수립하죠? 요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 수립한다. 요 말. 첫 번째 잘 납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하면 어디죠? 아까 도시군 계획이란 요거 말하네. 도시군 계획이죠? 어디? 자기 관할구역이 바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죠. 바로 서울특별시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부천시 자기 관할구역이죠? 요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 그게 각각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죠. 왜? 각각의 관할구역들이니까. 자기 관할구역 했으니까 그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에서 수립한다? 일부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전체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어디에서? 그 일부. 이때 일부라는 게 어디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개발되는 요새 지역 중에서 어디에 있었죠? 어제
저쪽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특별히 개발되는 게 어디 있을까? 하남 의뢰지구, 그럼 하남지구 또는 의뢰지구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럼 하남시 지역에 있는 여기 지역만 하남 의뢰지구 여기를 지정해놓고 여기서만 하남 의뢰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일부인 하남지구, 의뢰지구 여기서만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서만 수립할까?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을 자기 관할구역 전체다 수립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말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전체를 까뭉개고 새로 개발하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이 1,000만 명의 인구가 뭐 해야 되죠? 나가주셔야 되죠. 어디로 다? 서울특별시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1,0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서울특별시를 나가라. 어디가 있으란 얘기야? 저쪽 인천으로 가 있던 아니면 저쪽 경기도 쪽으로 내려가 있던 아니면 강원도로 가 있던 하여튼 서울특별시에서 나가란 얘기입니다. 몇만 명이? 1,000만 명이. 그거 돌아버린 소리지.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박원순 시장은 뒤져서 할게 하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나죠? 네로 황제는 할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로마 전체를 불태워가지고 거기다 로마시를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그 위대한 야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 되는 소리입니까? 다 태워버리고선 새로 시작하자? 그럼 1,000만 명 보고 다 나가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 개발이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서울특별시 전체라는 걸 개발한다?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에서만 수립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나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고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반면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였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합니다. 뭐 지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온 게 이게 어느 지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인천역입니다. 인천역. 인천역은 오래됐어요? 조금 됐어요? 오래됐죠. 그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항하는 게 어디입니까? 물론 저 일본 놈의 새끼들이 강제로 다 개항을 시켰잖아. 어디죠? 인천항. 인천항구가 제일 먼저 개항한 겁니다. 왜? 서울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인천항구를 열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기 쉽게 하도록. 그래서 인천항이 개항이 됐으니까 인천역도 대단히 오래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인천역이 오래돼가지고 노블레가 됐잖아. 거기는 주운전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여기가 뭐는지요? 인천역 같은 데는 역세권이잖아. 그 역세권적인 이런 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를 크게 한다, 최소화시킨다? 최소화하는 구역입니다. 입지적인 규제를, 입지라는 건 어떤 위치를 말해. 거기서 이 규제를, 어떤 입지에서 이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을 정해놓고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 건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있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항 같은, 인천역 같은 이런 지역은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역세권 지역들 있죠.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시구역을 관리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한다. 몇 글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 꼭 정해도 이지랄로 10글자씩이나 만들어 놔야 되는지. 여러분들 머리는 4글자만 넘어가면 애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 10글자나 만들어 놓고 애워라 그러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법 만드는 새끼들 보면 요새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왜 그렇죠? 갈수록 용어들이 길어져. 꼭 이지랄로 길게 만들어야 모수가 되는 것 같지. 그죠? 법률 용어도요. 법률 제목이 지금 제일 길은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뭘 이지랄로 길게 만듭니까? 그냥 국토법 이렇게 쓰면 되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꼭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뭐 법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공법에 들어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법률 중에 제일 많은 게 60자가 넘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 그 제목이 60자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만든 놈은 뒤퉁배기 깝니다. 그거는 법을 만드는 건지 도대체 국민들 데리고 무슨 장난하자는 건지
그렇게 만드는 지들은 그 법률 제목이나 애우냐? 지도 못 외우면서. 그죠?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법률 제목으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용어들이 이렇게 길은 것들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갈수록 요새 그래요. 변호사들 무슨 돈 벌어줄 일이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애우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모르면 변호사한테 가란 얘기인지 도대체가 이런 게 저는 대단히 못마땅한데 어쨌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건 뭐한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역세권 같은데 노블량 거치물이 밀집되는 역세권 지역 같은 데를 그걸 개발하는 데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수립된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지금 말했던 게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이 정도만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전 국토를 나누다 그랬잖아. 뭐로 나누죠?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국토를 먼저 나눠 놓고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아까 고도지구, 개발진행지구 지정하고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다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런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그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왜 정하는 거냐? 바로 토지의 이용,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도시지역은 아까 총 16가지로 또 세분화된다 그랬죠? 그래놓고 각각의 그 용도지역마다 이런 용도지역에서 토지 이용하려면 너는 이렇게 식으로 해야지. 네 멋대로 토지 이용하지 말라. 토지의 이용 및 또 하나 건축물에 토지만 아니라 건축물 짓는 것도 건축물도 어떤 용도가 맞아?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이걸 상가 용도로 쓸 것이냐? 주택 용도로 쓸 것이냐? 공장 용도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건축물의 용도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우리 기초강의에서 했었죠? 건폐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칠판으로 와보자. 자, 여기 어떤 대지가 하나 있는데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럼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이 건축물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어떤 건축물을 대지에다 지었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림자지는 이 면적을 요걸 뭐라 부르더냐? 요걸 원래는 건축면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부르는데 뭐에 비했을 때 요 대땅 면적,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비해서 이 건축 면적 너무 넓게 하지 말라. 이걸 뭐라 그랬죠?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란 건대라 그랬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걸 우리 건폐율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란 건대,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뭐라 그랬죠? 연대가 아니라 이건 용인대가 아니라 연대라 그랬죠. 위에는 연자, 밑에는 대자 곱하기 100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예를 들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그때 건축 면적은 얼마 차지했다? 이거 500제곱미터 차지했다.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이 건축물에 가장 넓게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게 차지하는 게 500제곱미터를 차지한다면 그때는 건폐율 이코로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얼마? 500.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했으니까 1000분의 500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00은 50이 되겠죠. 바로 이때는 50%입니다. 즉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요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반을 차지했다. 1000에 대해서 500 반 차지했죠. 그렇게 지면 건폐율은 50%를 증가다 이거죠. 만약에 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 훨씬 더 넓게 졌습니다. 얼마나 졌죠? 예를 들면 더 넓게 졌으니까 얼마죠? 이게 800제곱미터로 졌다면 이때 차지하는 게 800제곱미터가 되도록 지었다면 그때는 건폐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이때는 건폐율 이코로 대지 1000분의 건축 면적 800 곱하기 100 하면은 80%가 되겠죠. 따라서 건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50에서 80% 높아진다는 얘기는 대지 안에 건축물을 짓는데 더 넓게 졌다 이 얘기입니다. 넓게 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건폐율인데 이 건폐율을 네 멋대로 함부로 뭐 50% 짓고 싶으면 50% 짓고 80% 짓으면 80% 짓고 그럴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는 규제를 받습니다. 50% 이하로 자라면 저 80%는 못 짓습니다. 50% 이런 규모 이하로만 자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게 건폐율. 반면에 용적률은 뭘 제하는 거죠? 대지 면적이 된 연면적의 비율을 그랬습니다.
우리 연면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지었는데, 자, 이런 대지다 건축물 하나 지었는데, 이 건축물에 뭐가 있습니까? 각 층별 바다 면적. 1층 바다 면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 2층 있으면 2층 바다 면적, 여기 3층 바다 면적, 여기 4층 바다 면적. 이때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부른다? 이게 연면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를 비교해보자? 요 대지 면적하고, 요걸 대지 면적을 했죠? 대지 면적과 연면적을 비교하는 걸, 이걸 뭐라 부른다? 용적률.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만약에 이 각 층별 바다 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같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하나가 500제곱미터라면 500, 500, 500, 500. 4개 층이 있으니까 연면적은 얼마 된다?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500짜리 4개를 합하니까 2000제곱미터. 이게 연면적이에요. 따라서 이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얼마분의? 아까 1000분의 대지 면적 똑같아. 용적률 이코로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얼마? 2000 곱하기 100 이러면 이게 용적률입니다. 그럼 1000분의 2000은 2죠? 2 곱하기 100은 200%. 바로 이런 1000제곱미터 되는 대지에다가 각 층별 바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되는 걸 4개 층이 올라가면 그때는 용적률은 몇 프로가 된다? 200%가 됩니다. 만약에 6개 층이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올려버렸어. 위에다가 2개 층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올라가고 또 하나 더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죠. 그러면 500짜리가 6건 올라가면 그때는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용적률은 다시 달라지네. 용적률 대지면적 1000분의 저 연면적 3000이니까 3000 곱하기 100 하면 그때는 몇 프로? 그때는 300%가 된단다. 다시 말하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적률의 숫자가 높아간다는 얘기는 퍼센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난다? 요 연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층별 바다 면적이 종전보다 더 많아지면 그때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건 이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성격을 갖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용적률 네 멋대로 함부로 이렇게 치면 될까? 아니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이걸 규제합니다. 용적률도 네 멋대로 짓지 말라. 즉 이렇게 쭉쭉빵빵으로 짓는 거 네 멋대로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규제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용도지역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규제하는 건 뭘 규제한다? 토지의 이용 네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마.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것들을 네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한다? 용도 제한입니다. 대지 아래다 너무 건물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그건 건폐율 제한입니다.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그것도 용적률 제한이죠. 너무 높게 짓지 말라? 높이도 제한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게 바로 용도지역이고 그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자 여기 관리지역하고 여기가 농림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때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경계선이죠. 이게 서로 중복 지정되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역은 관리지역이면서 동시에 농림지역에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돼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좀 전에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 서로 다르다고 그랬잖아. 물론 일부는 건축물 짓는 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건축물의 종류가.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만 주택을 짓습니까? 아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주택을 짓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건 아니지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택이라는 것도 어떤 주거지역에서만 주택을 짓는 게 아니야.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일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건축물은 중복이 되지만 어떤 건 관리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고 어디서는 농림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중복돼서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관리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못 짓는 거란다. 그럼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어야 되는 거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건 어떻게 돼? 관리지역으로 보면 지어야 되고 농림지역으로 보면 지을 수 없대. 근데 중복돼 있대. 둘 다 같이 된대.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돼서 지정되는 건 안 된단다. 또 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하고 농림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데 이렇게 겹치는 지역은 그럼 어떤 건폐율을 따를 거고 어느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따를 건지 그걸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가니까 기억합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왜 정한다 그랬죠? 아까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것들 뭐 제한했죠?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거 제한했었잖아. 그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걸 다시 뭐 한다 그랬죠?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고도지구는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의 높이가 있을 겁니다. 건축물 짓는 높이,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건축물의 높이가 있을 건데 그걸 다시 뭐 한단다? 고도지구는 더 강화 제한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에서 고도지구에 높이가 있을 건데 그걸 용도지구에서는 고도지구라는 용도에서는 더 강화해가지고 높게 져라 낮게 져라 너무 높게 짓지 말랍니다. 그게 최고 고도지구라 그랬죠? 너무 높게 짓지 말라라는 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보다도 고도지구는 건물을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화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에 개발진인지구는 아까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강화한다고 했습니까? 완화한다고 했습니까? 완화한다 그랬죠. 따라서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개발진인지구라고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농림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한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용도지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부족하니까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는데 용도지구 자기들끼리는 뭔다?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도지구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랬죠? 경관지구라고 지정되면 요 겹치는 지역은 고도지구이면서 동시에 경관지구의 제한을 같이 받습니다. 너무 높게 짓지 말라 하면서 경관을 해치는 것처럼은 안 된다라는 게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다시 뭐 한단다? 더 강화 또는 완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뭐란다? 그게 용도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핵심 용어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단다. 요거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11번째,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도 잘 보셔야 돼. 자, 우리 기본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책으로 가봅니다. 기본서 몇 페이지로 가보냐면 3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33페이지 오시면 11번째 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맨 밑에 나와요. 기본서 33페이지 맨 밑에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놓고 1, 2, 3, 4, 5, 6, 7 해서 7가지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거기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에 이르기까지 7가지. 요번에 작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요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났느냐면 A형 기준으로 49번 문제였었습니다.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그 법률에서 쭉 여기 33페이지에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틀렸더냐? 공간시설이라는 게 거기 두 번째 나오죠. 그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자연장지라는 걸 연결해 놨습니다. 그럼 자연장지는 어디 들어있더냐? 6번째 보건위생시설이라고 돼 있죠. 그 6번째 나오는 보건위생시설에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바로 자연장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공간시설에다 자연장지를 연결함으로써 그 문장이 틀린 정답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의 종류 7가지를 다 외우라는 소리잖아. 이런 시험 문제 내는 새끼를 뭐란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니 회사에 7가지나 되는 그 세부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다 그게 외운다는 게 그게 머릿속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걸 요구하죠. 이런 문제는 맞으라고 내는 게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여러분들 대비 안 한 건 아니야. 강의하면서 몇 가지는 이 중에 외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정리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외우는 것들 몇 가지는 외우는 게 있습니다. 특히 7번째 거 환경기초시설. 이거는 벌써 시험 문제가 3번이나 난 겁니다. 그래서 환경시설 4가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지로 연방시설, 폐차장. 그래서 모래점 맡아서 합폐수폐. 이거를 뭐란다? 환경기초시설합니다. 합폐수폐. 무슨 뜻이야?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폐치기는 시설. 이게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합폐수폐,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된다.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되면 패치기인 거죠. 그걸 뭐라 한다? 환경 기초시설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애울 겁니다. 지금 애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애워집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중요한 그 기반시설의 종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한다? 그걸 기반시설이라 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들이 쫙 나와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게 기반시설이야. 그런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도로를 만들고 싶다. 공원을 조성하고 싶다. 학교를 짓고 싶다. 이게 다 기반시설이거든. 그거 하고 싶으면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 나왔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지역 요 중에 이 지역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만들고 싶다. 그럼 도로를 내겠다고 계획부터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었죠? 6가지. 애우라고 그랬잖아. 뭐 있었죠?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지에 몇 번 있었죠? 지2배. 여기 3번. 기반시설의 설치점 및 또는 개량에 관한 게 여기 나오잖아. 바로 이 세 번째 너는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다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그런 기반시설 설치할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 기반시설 설치된 걸 개량하거나 정비할 장소가 여기입니다. 라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만들려면 어느 날 와서 갑자기 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땅은 장차 도로 만들 땅이니까 너희들 그리 알고 있어라 라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아, 내 땅이 장차 도로 낼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주변 사람들도 아, 저기 도로가 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계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먼저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도로 만드는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한다. 그랬었고 요 기반시설이란 그랬었고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뭐부터 수립한다?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그러면 그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그때부터는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 중 보세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답니다. 말이 참 어려워. 자,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도로 뭐다? 기반시설이다. 근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어디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결정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자 이 소리입니다. 기반시설 하면 막연한 거야. 도로공원 학교.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하면 구체화된 겁니다. 어디다가 그런 걸 실제로 만들겠다고 실천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더라. 아, 여기가 장차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 수립됐다. 여기가 공원을 주석했다고 도시군에 수립했다. 라면 그때부터는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표현하자.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아직은 설치할 시설이 아니고 만들겠다고 계획만 수립된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만 수립되는 상태지 아직은 도로 만든 거 아니겠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진도 나가는 걸 잘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말한다? 기반시설을 한다. 도로, 공원, 학교. 근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여기가 도로 낼 땅이다. 여기가 공원 주성할 땅이다. 라고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자. 근데 이거는 계획상의 시설이지 아직은 실제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아니다. 그럼 실제로 설치할까?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그래서 도로 만드는 사업, 공원 주성하는 사업, 학교 짓는 사업. 이게 바로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가 수립돼서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오늘도 날씨 상당히 춥잖아요. 지나가다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인사 좀 하셔야 됩니까? 인사해야 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저씨, 이 추운 날씨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요렇게 인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놨죠? 아저씨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혀가 돌아가야지 뭐 발음을 해보지. 그죠? 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 있잖아. 도로공원 학교란 말은 많이 들었지.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다 또 그 설치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혀가 돌아가야 되죠. 뭐 해야 된다?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도로 공사하고 있다. 공원 조성하고 있다. 학교 짓고 있다. 인사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운 날씨가 뭐 되죠? 이 따스한 봄날에로 바뀌고 이 무더운 날씨로 바뀌었다가 낙엽 지는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때는 뭐가 다 왔다? 시험날이 다가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은 가을에 오니까 그때 가서는 또 낙엽 지는 날씨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뭐라고 한다? 아저씨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게 바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입니다. 근데 공적 개발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도정이라고 있었잖아. 다시 돌아가 볼까? 아까 도시군 관련 수립한 내용에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이런 말이 여기 도청 있었잖아요. 이거 뭐죠? 자,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고 싶답니다. 또는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다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수립해 둡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장소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를 먼저 수립해 놓고 나서 그게 무슨 사업이죠? 정비사업이라는 걸 하기 위한 계획이 먼저 수립하는데 그 계획도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즉 여기가 신도시 만들기 위한 지역입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고 여기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지역입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게 바로 무슨 사업에 관한 거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고 싶으면 그렇게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정비사업 하겠다고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합쳐서 그걸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공적 개발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공적 개발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걸 시행하는 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 무슨 사업이다? 그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된다는 거. 요쪽까지만 여러분들이 용어정의로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중에 1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하겠습니다. 자, 개발로 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도시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아파트를 지금 얼마 지으려고 되냐? 3,00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얼마 짓는다? 3,00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면 기존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도로들 있잖아요. 이 도로가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3,000세대가 들어오고 나면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이 도로가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게 먼저입니까? 도로 넓히는 게 먼저입니까? 도로부터 더 넓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개발된 지역에다 도로를 넓힌다는 건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이미 땅값도 엄청나게 비싼 데다가 건물값까지 다 보상비 주려면 이 도로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길이 만드는데 보상비는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한 경우. 물론 불가능이라는 말은 건 좀 어려워. 돈만 있으면 되니까 곤란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도로 넓힌다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3층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로부터 넓혀야 되는데 도로 넓히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곤란하다. 결국은 도로 넓힌다 못 넓힌다? 못 넓히겠답니다. 그게 예산이 그만큼 없답니다. 결국은 아파트 3층세대 짓게 내버려 둬야 될까 작게져야 될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도로가 부족한 것만큼 학교가 부족한 것만큼 아파트 짓는 걸 1500세대만 져라 라고 아파트 작게 짓게 하는 이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이런 뜻이야.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 한마디로 건물 작게 져라. 여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짓는 규모를 작게 져라. 이런 지역을 말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이게 바로 개발로 인하여 3층세대 아파트 짓는 게 개발이야.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도로폭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 넓히면 되잖아. 근데 그 기반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도로 못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하자? 강화해서 적용한다. 아까 강화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작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폐율을 강화하면 건축물의 규모가 폭이 좁게지는 거고 아까 했었죠? 요거 요 폭이 작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 안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물의 규모를 아까 80%대는 이렇게 넓게 짓는 게 아니라 50%만 져라 이게 폭이 좁게진 거야. 이게 강화입니다. 하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건 결국 뭐잖아요. 이렇게 질 수 있는 거 안 되는데 위에가 이거 못 짓는데 이게 강화죠. 원래 여기까지 질 수 있는 걸 규모를 요만큼만 옆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짓는 걸 안 되는데 2,000제곱미터는 지래. 이거는 강화입니다. 거꾸로 2,000만 질 수 있는 지역에서 3,000까지 자라. 이건 완화고. 강화라는 건 작게 자라. 완화라는 건 크게 자라. 이런 성격을 갖는 겁니다. 바로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건물을 작게 짓게 하는 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도심지 이런 지역은 이미 개발될 대로 다 됐고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산장을 위로 올라가면서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개발이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없단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해 가는 겁니다. 누가 부담을 합니까? 바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 이 안에서 그런 새로 개발이 시작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라고 구역을 지정하는 걸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자들이 부담하라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요. 그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은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돈 내놔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돈을 부담하는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잘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전혀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인데 추가 3,000세대 아파트 지려고 하는데 도로 만들 공간이 없다 이런 뜻이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전혀 다르게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는 자들도 부담하라 라는 구역은 그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서로 중복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만 지정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각 계획의 위계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은 위계질서를 갖는다. 뭐뭐 같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건 아까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제일 높습니다. 국가계획. 그 밑에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 이 도시군계획도 장차 우리 관할구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자기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이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그걸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지 기본계획과 어긋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또 밑에 있는 이 도시군 계획들은 이 두 가지는 자기 관할구역을 거쳐서 옆에 있는 지역까지 수립한 넓은 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라면
그 광역도시에 부합하도록 돼야 되고 이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은 위에는 국가계획에 역시 부합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서로 다르면 뭐가 잘못되는 거야? 밑에 있는 계획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위에 있는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는 사회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게 맞다. 아셨죠? 거기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좀 전에 국토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라 그랬죠. 뭐로 나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때 도시지역이란 뭐 하는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까지도 도시지역입니다. 장차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반면에 관리지역,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보호지역도 아니지만 즉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보호지역도 아니면서 그 가운데 그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그 가운데 지역 준하여 관리하는 그 가운데 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하죠. 반면에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포전산지랍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가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보전산지라는 게 있어요. 주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 지역들이 뭐로 정합니까?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 주로 농림지역으로 정되는데 왜 지정하죠? 농림법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6가지는 보전하고 1가지는 보육성한답니다. 이 6가지 뭐죠? 자수해, 생산문. 자수해, 간접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간접 보고 자수하랍니다. 자수해, 생산문. 그러나 원래 한자는 그렇지 않은데 생산문, 서로 살 수 있는 문을 찾아가기 위해서 생산문, 자수하여 우리 관명찾자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로 살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게 자수해서 서로 살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자. 이게 자수해, 생산문은 보전하고 수산자원은 보육성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관련이 없는 것 하고 시험지에 냈었습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 나와 있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이건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 자수해, 생산만 이런 게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파야 될 용어정의에 관한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용어정의에 관한 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가계획이란 누가 수립한다? 중앙행정원이 수립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가계획을 하자. 또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하나의 구역이나 넓은 지역, 광역계획권의 장차 이랬으면 좋겠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에서 수립한데 그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한다. 자기 관할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왜 수립하죠?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수립하는 거에 지침이 되는 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다? 6가지만 있다. 뭐뭐 있죠?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라는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서만 여기서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된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관리에게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는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그런 계획으로서 주로 역세권 같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용도지역은 왜 정한다 그랬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왜 정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니들 마음대로 짓지 말라고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더 완화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한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구 지들끼리는 서로 중복정될 수 있다는 것. 용도지역 지구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거기다 용도구역을 하나 더 지정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어떤 때는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자,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란다?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에서 아까 7가지 크게 있었죠? 그런 걸 기반시설을 한단다. 그건 나중에 올 것이고 그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여기다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부터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가 도로 낼 장소입니다. 라고 도시군으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건 무슨 시설이 된다? 기반시설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근데 이건 계획성의 시설이지 아직 설치한 게 아니죠. 실제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려라.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셋을 다 합쳐서 이걸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세 가지가 합쳐지면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러고 이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걸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개발행위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합니다. 3,000세대 아파트 짓는 개발행위에서 도로가 부족하다. 그런데 도로 설치는 곤란합니다. 더 이상 도로 만들 공간이 없답니다. 그때는 도로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걸 건물을 크게 짓게 한다, 작게 짓게 한다, 작게 짓게 한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이런 구역을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한다.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이제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인데 개발하려다 보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치하자는 얘기죠. 그걸 누가 부담한다?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부담시키는 거 아니야. 국가나 지방자치가 만들어주되 일부는 개발하는 자들이 니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땅, 용지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자, 계획은 서로 위계 질서를 갖는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 그 위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고 계획들은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수십 번 났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토를 용도에 따라 나눈다. 뭐뭐 있다? 인구와 산업에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을 하자.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보호지역도 아니면서 그것에 각각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은 관리지역을 하자. 중간지대입니다. 반면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인지역이나 보전산지 등을 뭐로 정한다? 농림지역으로 정해놓고 그 농림지역은 농림법을 진행하고 산림을 보전해서 정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특성은 6가지를 보전하고 한 가지는 보육성합니다. 6가지 자수해, 생상문,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는 보전하고 수산자는 보육성하는 구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국토법에 나오는 용어적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살펴본 겁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광역도시가 무엇인지 그건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